안녕하세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한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정시 파이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는 오늘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백승한 센터장이 2020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2부는 UA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님께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정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특히 제가 설명드릴 말씀에서는 정시에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는 이제 2021학년도 정시 배치 참고표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1학년도 정시 지원했을 때의 주요 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정시 최종 배치 참고표의 활용입니다. 이제 정시 점수가 23일 날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시 배치표를 이제 각 입시기관에서 이제 만들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이 오늘부터 이제 추가 발표가 되겠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발표를 했고 30일까지 이제 수시 모집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시에 지원하게 될 텐데, 정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배치 참고표를 활용을 통해서 내가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배치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UA 2021학년도 정시 배치 참고표의 활용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가 2018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3개 년도의 입시 결과 분석 내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 합격 발표 자료입니다. 즉 각 대학들이 합격 발표 자료를 합불자료를 발표하고 있죠. 그 합불 자료와 그리고 3년간의 경쟁률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배치 참고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본사에서 조사한 작년도 입시 결과 합불 조사 결과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요강들에 대한 변동 사항들, 즉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2020학년도 정시 UA 모의 지원 결과, 즉 작년도 정시 모집을 했을 때에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어떤 패턴으로 모의 지원을 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배치 참고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참고표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총 3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3개 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면은 인문계열, 한 면은 자연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표에 나와 있는 대학 순서는 총 4개 영역 순서부터 차례로, 그러니까 4개 영역, 4개 영역, 2개 영역 이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은 이제 나군에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초등교육은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교대는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와 관련된 내용은 나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미반역 모집 단위와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배치 참고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내 점수가 만약에 표준 점수가 387점이다 그랬을 경우 이 동그라미 안에 드는 부분이 있죠. 동그라미에 든 부분이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수능 국수사 평균 등급, 즉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3개 영역의 평균 등급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 등급이 387점, 표준 점수 387점은 일평균 1.5등급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387점 받은 학생은 그 밑에 숫자로 보게 되면 가로 안에 든 숫자가 있습니다. 280이라고 써 있는데 280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했을 때, 즉 300점 만점했을 때 280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만약에 387점이다. 그리고 평균이 1.5등급이다 했을 경우 내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 범위는 어디 범위일까? 이렇게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희대를 한번 보실까요? 경희대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경희대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경희대가 보시게 되면 뭐 경영학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이제 주로 280 표준 점수 380점대에 가 있죠. 그러면은 그 점수대의 지원 범위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점 정도씩 하게 되면은 지원 범위가 화살표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배치 참고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율,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다 25%씩, 즉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서
33.3%씩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동일 비중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까지만 가지고 배치 창구표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 외의 것들은 실제로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반영 비율과 그리고 대학에서 반영하는 가산점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활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은 지원 정시에 나와 있는 배치 참고표, 종이 배치 참고표는 참고용으로 지원권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지원하실 때는 실제 대학에 맞는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치 참고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021학년도 정시에 지원할 때 주요 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것들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별 반영 비율 유불리 분석입니다. 각 대학들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이렇게 반영하는 비율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학교의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먼저 서울대를 보시게 되면 서울대에서 주요 특징이 뭘까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모두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어라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모두 다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즉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비교해 보면 먼저 인문계열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영어의 점수 반영 방법입니다. 영어가 고려대학교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16.7%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점수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고려대가 유리할 수도 있고 연세대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는 28.6%로 연세대학교 16.7%보다 상당히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탐구 성적도 우수한 학생, 영어 성적은 등급으로 했을 때 뭐 2등급, 3등급 나와도 탐구 영역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고려대학교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두 대학 모두 다 특이점이 수학 반영 비율과 과탐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영역별로 내가 잘 본 시험과 못 본 시험에 따라서 지원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탐 비중이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 3개 대학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 미만은 고대, 서울대, 즉 1등급이 아니더라도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점수가 나지 않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어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1등급이 아닐 경우에는 점수 하락 요인이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영어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어 2등급 받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인 연세대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 상당히 손해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례 1은 학생 1이죠.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다 동일한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두 과목 했을 때 표준 점수가 398점. 사례 1학생과 사례 2학생 모두 다 398점, 그리고 백분위도 294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등급을 봤을 경우에 영어는 사례 1학생은 3등급이고 사례 2학생은 영어가 1등급입니다. 즉 영어 점수만 1등급과 3등급 차이가 났을 뿐이지 국어, 수학, 탐구 점수는 동일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실제 올해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점수대로 지원했을 경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더니 고려대학교에서는 등급을 반영하는 가산점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최초합, 즉 최초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됐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학과인데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도 연세대학교 오히려 더 많죠. 16명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3등급일 경우에는 합격하기가 어렵다. 즉 추가 모집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겠죠. 보통 뭐 2, 3점 정도로 당락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어에 대한 등급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려대나 서울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등급이 영어가 1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다 지원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례 2에 있는 학생이죠. 사례 2에 있는 학생은 표준 점수 백분위가 사례 1 학생과 동일한데 영어가 1등급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모두 다 시뮬레이션을 돌아봤더니 둘 다 모두 다 최초합, 즉 최초로 추가 합격이 아닌 첫 번째 합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영어의 등급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들을 상위권 대학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은 이제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 10개 대학들, 그 안에 포함되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수학 성적에 따라서, 자연계열은 과탐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변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를 한번 보실까요? 경희대학교 보시게 되면 문과 쪽인데도 불구하고 인문 계열의 학과들과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은 인문 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의 비중이 35%고 사회과학 계열은 수학 비중이 35%입니다. 즉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학 점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 즉 학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수능 반영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들은 수학 반영 비율이 45.2%로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반영 점수가 굉장히 높고 탐구 점수는 19.3%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서강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대학이죠. 특히 영어도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어에 대한 비중이 적습니다. 그럴 경우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또 경쟁하는 대학이 있죠. 바로 밑에 성균관대학을 볼까요? 성균관대학교는 인문계열은 국어가 40%입니다. 굉장히 높게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수학도 40%입니다. 즉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비중이 상당히 크고 탐구는 상대적으로 20%로 적습니다. 즉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도 국어 수학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자연계열을 보게 되면은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은 국어가 25% 그리고 수학이 40%, 과탐이 3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와 달리 자연계열은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합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경희대학교와 비슷하죠.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 비중이 30% 동일하지만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이 40%를 반영하고 있고 탐구 영역이 20%, 인문계열 학과는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탐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 상위 10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학생과 사례 2 학생이 있습니다. 사례 1 학생 같은 경우에는 389점, 그리고 사례 2 학생은 38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례 1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인데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과학 탐구는 화학은 우수하지만 지구과학 점수 상당히 낮게 4등급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례 2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이 조금 낮죠. 100분위가 83으로 좀 낮은 편이고 수학은 98로 사례 1 학생과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자연계열에서 우수하게 많이 반영하는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과 지구과학 원이 모두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학생을 비교해 봤더니 첫 번째 사례 1 학생이 이제 두 군데 지원을 해봤습니다.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 가군의 전자공학과와 공학계열,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지원해 봤는데 영어 3등급이고 과탐 성적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에는 최초합으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진단이 나왔고 성균관대학교는 불합격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 1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점수가 높고 영어가 3등급이고 과학 점수가 낮아도 국어와 수학 점수가 우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학 점수가 낮아서 이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제 또 사례 2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1등급이고 그다음에 국어가 점수가 낮고 과탐이 높은 학생입니다. 봤더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초합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진단이 나왔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을 예상을 했습니다. 즉 점수가
동일하게 비슷한 점수대를 맞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과탐과 국어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좌우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소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점수,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반영 비율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이제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인데 건대,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 2등급이 같이 영어 1, 2등급이 같이 존재하는 학교의 수준인데 대체적으로 올해는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이 대학에 있는 건대,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이 수준에 있는 학생들도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영어는 1등급이어야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수학과 탐구 영역의 비중이 비슷하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역시 수학과 과학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이한 대학이 이제 건국대학교가 인문계열 1, 2, 자연계열 1, 2에 따라서 국어와 수학 점수가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인데요. 인문계열 학생이 표준 점수가 382점, 백분위가 275점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120점, 수학이 131점, 생활과 윤리가 64점, 사회문화가 67점인 학생이 사례 1 학생이 지원한 대학이 인문계열을 봤을 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를 지원해 봤더니 동일하게 유사학과죠. 가군의 건대 학생은 국제무역학과, 가군의 동국대에 지원한 학생은 국제통상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봤더니 건대는 최종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국대학교는 오히려 불합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학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학이 동국대학교는 25%를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국대학교는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131점이지만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자연계열 있는 학생을 살펴보니까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378점이고요. 수학을 굉장히 잘 봤네요. 수학이 130점으로 백분위가 96점, 그리고 과학 탐구가 65, 그리고 백분위가 93, 92로 상당히 높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지원한 대학을 봤더니 다군의 홍익대학교와 가군의 동국대를 지원했습니다. 둘 다 전자전기공학부, 그 다음에 동국대도 전기전자공학부를 지원했는데 둘 다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군에 있는 홍익대학교가 오히려 수학과 과학 점수를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권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홍익대 자연계열을 볼까요? 홍익대 자연계열은 수학이 35%, 과탐이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수학이 30%, 과탐이 20%밖에 반영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사례 2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과 탐구 영역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군의 홍익대가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군에서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초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제 광운대학, 국민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대학과 주로 인문제에는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영어 탐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따라서 광운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 성적이 2등급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탐구 비중,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과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지원 전략 키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점수가 내가 몇 점이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 점수가 대학에서 환산 점수로 환산했을 때, 즉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율로 적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얼마큼 더 점수가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를 먼저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점수를 분석을 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먼저 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는 각군 모집 정원 분석입니다. 이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점수대에 지원했을 때 나랑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가군이 많냐, 나군이 많냐, 다군이 많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소신 지원해서 내 점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전체 정시 모집 지금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적용되지 않은 인원으로만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나 다군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10,000명 정도, 나군이 11,000명 정도에서 인문계열은 가군보다 나군이 한 1,000명 정도가 더 많고요. 다군은 약 6,000명 정도로 가장 적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13,700명 정도, 그리고 나군이 13,500명 정도. 그래서 가군과 나군이 자연계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군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9,000명, 9,200명 정도를 뽑고 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가군보다는 나군 인원이 약 1,000명 정도가 더 많은 상태고 자연계열은 가군과 나군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인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은 인문계열은 가군과 나군이 약 4,000명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가군과 나군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이 특별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다군은 약 1,7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군에 있는 점수가 가나 다군에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다군에서 모집하는 서울 소재의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가나군에 있는 학과들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약 3,600명 정도, 3,670명 정도, 그다음에 나군은 약 3,500명 정도, 그래서 약 200명, 150명 정도가 나군보다는 가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다군에서도 약 1,9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군과 나군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점수대별로 대학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어느 군에 좀 많은지, 그래서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3개 대학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학들이죠.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학교 이 3개 대학인데 가군이 인문계열은 281명, 자연계열은 413명입니다. 가군은 서울대학교밖에 없죠. 그래서 281명, 413명 정도. 그래서 인문계부 있고요.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918명, 인문계가 918명, 자연계가 837명입니다. 이거는 뭐 연고대 합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군에 있는 인원들이 이제 가군에 있는 서울대학교랑 같이 복수 지원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자연계열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의예, 치의회, 한의학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군이 772명, 나군이 550명, 다군이 28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의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어느 군에 지원하는 것이 소신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소신 지원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가군, 772명을 모집하는 가군에서 소신 지원하는 것이 내 점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나군이나 다군에서는 한 개 군인 정도에서는 안정지원 추세, 즉 안정지원 하려면은 좀 나군 정도가 낫겠죠. 다군은 학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상태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의치한을 고려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은 가군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내 점수를 모두 다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소재 상위 8개 대학과 전국 교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있는 대학들이죠. 거기 이제 교대까지 포함했을 때 인원을 봤더니 인문계열은 가군이 1,900명 정도, 나군이 2,600명 정도가 됩니다. 즉 나군이 2,600명으로 급격하게 가군보다 많은 이유는 아까도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대가 약 1,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대 인원을 빼면은 오히려 가군이 더 많지만 어차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대는 인문 자연 다 공통이기 때문에 보통 인문계열 쪽에 이제 배치 표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봤을 때 그 인원을 제외한다 그러면 가군과 나군에서 큰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약 1,500명, 나군이 약 1,137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즉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보다는 가군에서 좀 소신 지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소신 지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교대로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군 쪽에서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약 11개 대학들이죠. 뭐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이런 중상위권 이상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봤더니 가군에서는 인문결이 11,300명 정도, 그리고 나군에서는 1,400명 정도, 약 100명 정도가 가군보다는 나군이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군하고 인문결은 가군, 나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군은 853명으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을 살펴보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자연계열은 제일 많이 모집하는 군이 나군입니다. 약 2,0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집하는 군이 다군입니다. 다군이 약 1,500명, 그리고 가군이 1,300명 정도, 즉 나군이 2,000명 정도가 자연계 선발하기 때문에 소신지원할 경우에는 나군에서 소신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보다는 다군 점수, 가다에서 분할 모집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다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즉, 왜 그러냐면 이 다군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군, 다군에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동일한 대학에서 분할 모집했을 경우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대학들만 빼고 그렇습니다. 뭐 건국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군에서 일부 학과만 선발하기 때문에 점수가 급격하게 높아지겠지만 그 외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분할 모집했을 때 자연계에서 다군의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크게 급격하게 점수가 오른다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제 서울 소재 마지막 대학들이죠. 마지막 대학들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은 가군이 680명, 나군이 800명 정도, 그리고 다군이 795명, 약 80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대학에 마지막까지 지원할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군과 다군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소신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오히려 다군이 71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군이 580명, 나군이 298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즉, 소신지원 하려면은 이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학생, 서울 소재 마지막까지 가는 자연계 학생은 오히려 다군에서 소신지원하고, 그 다음이 나군, 다군이 상당히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인원이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기 인천 수재대학을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이 1,400명 정도, 나군이 1,600명 정도, 약 200명 정도가 더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가군 같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가군은 1,800명 정도, 나군은 2,700명, 그리고 다군은 2,200명. 즉,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경기 인천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군에서 소신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시의 점수에 따라서 지원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지원권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 점수에서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장 많이 반영해 주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대학이 가나다군을 나눌 때 모집 정원이 어느 쪽에 더 많은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지원하시면은 오히려 학교를 선택하는데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정식 각 군별 작년도입니다. 2020학년도 정식 각 군별 복수 지원 현황입니다. 즉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모의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모의 지원을 했을 때 고려대 나군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군과 다군에서는 타군에서는 어떤 대학에 주로 지원할 것인가. 즉 이런 지원 성향을 분석해 보면은 이 대학에 고려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군과 다군에서 어떻게 소신 지원하는 학생이 많은지,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지를 패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짝 피해서 간다면은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고려대 볼까요? 고려대는 이제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죠. 나군에서 선발하는데 가군에 이제 모의 지원 학생들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강대학교가 많죠. 이걸 살펴봤을 때 서울 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경우 학생들이 고대에 지원하는 인기학과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려대학교의 안정권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 소신 지원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들이죠. 그런 쪽에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즉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군에서는 안정적으로 서강대라든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쪽에 안정 지원하는 패턴이 많다. 즉 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부 선호 인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산해서 서강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안정 지원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모집 단위별로 이제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와 그리고 약간 비선호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 비인기 학과들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경영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순입니다. 그럼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대학에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 고려대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복수 지원을 하고 있다. 즉, 그 외의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 점수가 경영대학에 소신 지원해서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강대나 성균관대학교를 피한 그 외의 다른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관리학부, 보건대학에 있는 보건정책관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강대, 성균관대 지원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 즉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 점수가 소신지원 쪽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워낙 점수가 조금 높기 때문에 반대로 서강대 경영이라든가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이라든가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에 같이 소신지원, 여기서부터 이제 소신지원 패턴이 좀 드러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대부분이 중앙대 경영경제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가군에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그다음에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그리고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의외로 다군에서는 중앙대 외에 순천향대 의예과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순천향대 의예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전자공학부에 소신 및 안전 지원을 한 상태에서 다군에서 쓸 대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해보는 패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서강대 전자공학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대체적으로 가군에서 서강대 쪽에 지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서는 성균관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가군에 있죠. 그래서 나군에 주로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으로 많은 대학들이 한양대학교, 경희대가 4년 동안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양대, 성균관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 가군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복수 지원하는 패턴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학과별로 봤을 때 경영대학, 서울대 경영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연세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학과, 그리고 3순위가 연세대 경제학부. 즉 이 연대 경영, 고려대 경영, 연대 경제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봤을 때 서울대 경영학과에 쓴 학생들의 상당수 많은 학생이 고려대 쪽, 고려대보다는 연세대학교 쪽에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조금 질른다 했을 때에는 서울대학교 쓰는 학생이 나 가군했을 때는 고려대학교보다는 연세대학교 쪽에 쓰는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추가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많겠죠. 중복 지원하니까 그럴 경우 예비번호가 뒷번호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려대보다는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한데 문제는 영어의 등급이라 그랬죠. 아까 그것만 잘 살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지리학과 같은 게 좀 낮은 학과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세대 경영, 고려대 경영, 연세대 경제학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는 제일 높은 학과와 제일 낮은 학과의 점수 폭이 보통 표준 점수 따졌을 때 한 4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봤자 4점, 5점에서 6점입니다. 즉,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낮은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인문계열 쪽은 상대적으로 추가 예비번호가 많이 합격하는 연세대학교의 중복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전기정보공학부 같은 경우 인기학과죠. 여기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연세대 컴퓨터과학,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즉 연세대학교의 중복준이 상당히 많고요. 다군에서는 의예과가 많습니다. 순천향대, 인하대, 단국대, 천안 이런 쪽 단국대학교에 지원하는 의예과에 지원한 패턴이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산림과학부 같은 경우 조금 비인기학과죠. 고려대 전기공학부, 고려대 물리학과, 고려대 바이오시스템. 즉 서울대 조금 낮은 자연계열초 조금 낮은 학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의 인기학과 쪽에다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의예과도 같이 복수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있죠.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강대학교 쪽, 그리고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쪽으로 복수 지원하는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즉 연세대학교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의 중복전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걸로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즉 서울대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 중복 지원했을 때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되면은 연대도 합격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이제 빠져나가는 비율이 다른 대학에 없어 경쟁 대학인 고려대보다는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학과별로 봤을 때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는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쪽에 지원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조금 낮은 학과인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쪽에다가 주로 지원하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그 다음에 서강대 전자공학 계열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로 봤을 때 서울대랑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를 보시게 되면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이 이제 서울 캠퍼스고 나군이 국제 캠퍼스죠. 가군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로 많이 중복지원하는 것이 한국외대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고려대학교의 상향지원, 즉 경희대학교에 안정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는 고려대학교에 소신지원하는 패턴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군에서는 이제 홍익대학교의 지원율이 높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의 지원율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학과별로 봤을 때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는 한국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쪽에다가 지원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군에서는 안정지원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거환경학과, 좀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중앙대 사회과학계열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나군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국제캠퍼스죠. 그 다음에 외국어대 융합일본 지역학부의 중복지원 패턴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연계열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공과대학, 즉 이 경희대학교 가군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지원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경희대 가군에 안정지원하고 나군에서는 약간 소신지원 패턴을 조금 많이 보이고 있다. 즉 예를 들면 중앙대 공학계열이라든가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로 쓴 거 봤을 때 대체적으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즉 추가 합격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 서강대 가군에 있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서 했을 경우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즉 서강대학교의 안정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고대와 연대에 나누어서 소신전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지원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강대 경영학부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는 성균관대 경영, 고대 경영, 연대 경영, 즉 서강대 경영학과를 약간 안정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 중복지원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복지원하는 패턴을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아마 소신지원도 같이 한 학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 나군의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그 다음에 중앙대 공과대학,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로 약간 소신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하군이 있는데 성대 같은 경우는 올해 모집 정원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가군에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의 소신전, 즉 성균관대학교는 좀 안정지원 패턴으로 가고 가군에서는 소신전 패턴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문계열로 봤을 때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성균관대, 그다음에 고대 경영, 연대 경영 쪽에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 즉 소신 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즉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안정전 패턴으로 가고 있고 나군에서는 소신전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대 나군에서 인문과학 계열, 그다음에 성균관대 경영, 중앙대 사회과학 계열, 즉 사회과학 계열에 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신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즉 가학원에서 소신전하고 나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소신전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그 이유는 성대가 많죠. 인문과학 계열, 성균관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추가 예비번호 합격자가 다른 대학에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군에서 전기공학부, 그다음에 중대공학과, 연대 전기전자공학부의 전환 패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점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소신전하고 나머지는 조금 안정전하는 추세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강대, 성균관대 그대로 같이 지원하는 패턴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성대, 성균관계열, 서강대, 인문계열, 서강대 경영학부 높은 쪽에는 많이 못 쓰고 조금 낮은 쪽에다가 쓰는 경향이 있다. 즉 인문과학계열은 안정전을 하고 그다음에 가군에서는 소신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군에서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반도체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정전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소신전으로 공학계열이라든가 성대 반도체 시스템 쪽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 있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즉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대에는 가군에서 안정전을 하고 가군에서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 소신전환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게 3순위에 보게 되면 숙명여대가 들어가고 있죠. 즉 이화여대에서 소신지원 학생들, 즉 내 점수를 최대한 쓰고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안정지원으로 숙명여대를 상당히 많이 선택하고 있다. 다른 대학보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 가군의 통합 선발을 보게 되면은 나군에서 성균관대 인문계열, 중앙대 사회과학계열, 숙명여대 경영학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통합계열은 나군에서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중앙대 공과대열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화여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나 자연이나 모두 다 이대에 약간은 소신 지원을 하고 있고 나군에서는 안정전 패턴을 가고 있고 나군에서는 소신전 패턴으로 좀 가는 경향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화여대 통합 선발 같은 경우가 이제 모집 정원이 많기 때문에 예비 번호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패턴이 보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학으로 이제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가나다군에서 모두 다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주력군인 나군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부터는 이 대학부터는 거의 소신지원으로 갑니다. 나군에 건대를 쓴 학생이 가군에서 동국대 경희대학교에 거의 소신지원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쓴 대학도 보게 되면 건국대 경영학과에 쓴 학생이 실대 경영, 건대 국제모여, 그 다음에 경희대 경영. 즉 건대 경영학과에 나군에 쓴 학생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대학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다군에서도 마찬가지죠. 홍대 경영, 중앙대 경영경제, 홍익대 자율전공 쪽으로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 좀 안정전하기보다는 소신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쪽에 있는 대학 학생들 지원이 가능한 점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점수 차가 크진 않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라든가 인문계 쪽에서 좀 점수가 높은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상위권 대학하고 중복 지원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안정지원 추세는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동대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올해는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점수 낮춘다 그러면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대고, 그렇지만 내가 난 재수도 불사하고 조금 높은 대학 쓸 거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대학이 높아지거나 학과가 좀 좋은 학과에 쓸 경우에는 타 대학 쓸 경우에는 경쟁이 조금 상대적으로 치열해진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률을 상당히 살펴보고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군에서 생명과학 특성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건대 생물공학과, 그 다음에 건대 건축학부 쪽에 비슷한 학과, 대학에 계속 지원하고 있죠. 그런 패턴을 같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건대, 숙명여대,
경희대 쪽에다가 중복전환 패턴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학과별로 봤을 때 이제 동국대학교 가군에서는 이제 학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건대 국제무역, 그 다음에 중앙대 인문대학 쪽에 중복전환 패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서강대 경영학부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국대 경찰행정학부가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죠. 좀 특성학과로. 그래서 이런 서강대 경영학부에도 같이 소신전환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연계에서 높은 학과 쪽이 이제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중대 공학계열의 중복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외에는 산업공학과 쪽에 건대 산업공학과 쪽에 중복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민대학교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 이제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에 이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가 숙명여대 쪽에다가 지원 패턴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경영학부 지원 학생은 나군에서 건대 쪽, 그 다음에 세종대 경영, 국민대 경제학과 비슷한 대학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대학교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나군에서 자동차 IT 융합학과에 같이 지원하고 중앙대 공학계열 쪽에 공과대학 쪽에 지원하는 패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시 2월 인원입니다. 이제 2월 인원을 보게 되면 이제 비율도 같이 적용을 해놨는데요. 2월이 가장 많이 되는 대학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려대학교가 2019학년도에 39%, 239명이 수시에서 정시를 2월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가 32%, 약 216명 정도가 수시에서 정시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2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은, 이유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상력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시에서 정시 2월 되는 인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 최대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시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혹은 뭐 고대 같은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점수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중상위권 이상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가능한 한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2월 된 인원이 적어도 큰 걱정이 없는 게 뭐냐면은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라든가 학생부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도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 수시로 빠져나갈 비율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걸 봤을 때 정시가 크게 점수가 높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학이 보시게 되면은,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서 상명대학교가 17% 정도, 작년, 재작년 모두 다 17% 정도, 약 80명대 정도로 2월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많은 대학이 이제 서강대학교가, 재작년에 21%, 작년에 11.84%로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올해도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상당히 좀 적을 것 같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제 31.7% 2019학년도 그리고 2020학년도에 25.6% 됐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등급으로, 세계형이 3등급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합격자가 많아서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많은 대학이 이제 세종대학교가 상당히 많았는데 2020학년도에 28% 약 299명 정도가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 안팎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학을 보게 되면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가 2019학년인데 약 31%를 이제 수시 정시 이월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17%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아마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 이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학교가 2019학년도에 26.4%, 2020학년도에 21% 정도로 모집을 수시에 정시로 2월 인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수시에 정시로 2월 인원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거보다 작년보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이 이제 인하대학교가 좀 많은 편이었죠. 인하대학교가 27% 정도, 약 200명 정도가 2월이 됐고요.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수시와 정시로 2월된 인원이 상당히 적은 대학입니다. 한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요.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대학 모두 다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축소되었거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비슷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입시 결과 중에서 이제 경쟁률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도 이제 3개년 경쟁률입니다. 3개년 경쟁률인데, 각 대학 수준에 따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인문계열인데,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 색깔이 2020학년도, 그 다음에 회색깔이 2018학년도, 주황 색깔이 2019학년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예를 들면은 건국대학교 제일 왼쪽에 있는 국제무역학과를 볼까요? 2018학년도에는 낮았던 경쟁률이 2019학년도에 높아졌다가 2020학년도에는 대폭 낮아졌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숫자가 약 5만 명 이상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진 것들이 그 학생 수가 적어서 낮아진 건지는 예상하기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과를 보게 되면 2020학년도가 낮아졌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3개년 이상 경쟁률을 보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부분 정시 모집에서는 한 해가 경쟁률이 높으면 그 다음에 낮아지고 작년도가 높아지는 패턴들, 아니면은 3년 전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재작년에 높아졌다가 작년에 낮아지는 이런 오르락 사다리 형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비슷합니다. 자연계열도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국대학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재재작년도의 3개년도 경쟁률을 반드시 파악하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상위권 대학은 달라질까요? 상위권 대학들도 비슷합니다. 눈치 보는 것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정시로 지원할 때는 내 점수를 최대한 써보고 싶어 하고요. 특히 문과 쪽에 있는 인문계열학과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최대한, 그리고 학교를 우선으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학교보다 더 오히려 눈치를 보이는 성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해가 높으면 반드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2018학년도에 높았고요. 2019학년도에 좀 낮아졌다가 작년도에 경쟁률이 약 다소 높아지는, 학생 수가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든 상태에다가 작년은 대부분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연계열도 인문계열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가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2019학년도에 낮아졌다가 2020학년도에 다소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과에서 2020학년도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다소 있어 보인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계열 모집하고 있죠. 성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학과에서 경쟁률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패턴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소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근데 성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 모집이 아닌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쟁률의 변화가 큰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학생 수가 감소분에서 낮아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 예외로 한문교육학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좀 점수가 낮은 영상, 그러니까 성대에서 조금 점수가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비슷한 패턴인 한 해 낮으면 한 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경쟁률이 영상학과와 한문교육학과는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모집 정원이 적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모집 정원이 많은 공학계열, 그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은 인문계열에 있는 인문과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소폭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올해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성대에서 낮은 점수,
쪽에 있는 학과인 컴퓨터 교육과 같은 경우도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재에 있는 중위권 대학이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인문계열 쪽에서 건축학부, 법학 이런 쪽에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습니다. 대부분 학과들이 다 그렇죠. 미디어 학과를 제외한 광고, 홍보, 교육, 경영, 빅데이터, 경영정, 재무, 금융, 회계학, 회계학은 빼고요. 이런 대학들 대체적으로 봤을 때면 거의 해거리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작년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라고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쪽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쪽에서도 자연계열은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이 조금 낮았네요. 경쟁률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낮거나 약간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서울에서 좀 낮은 대학에 속하는 서울소재대학의 마지막으로 속하는 대학이 되겠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이렇게 봤을 때 인문계열은 해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계열은 소폭씩 상승하다 작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학생 수 감소의 요인도 있고, 그리고 그 점수가 하락하는 것들 예상해 봤을 때에는 조금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작년도 정시 추가 합격자 비율 예비번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번호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돌아가는 비율이 거의 한 100%, 7, 80%가 예비 합격자 번호로 들었다고 예상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국어공과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이 8명인데 예비 번호가 13번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더 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10명 모집에서 4번, 4번.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81명 모집에 89번까지 돌았습니다. 즉, 예비 번호가 많이 도는 것들은 추가 모집 정원이 많고 인기 학과일수록 추가 모집으로 예비 합격자 번호가 많이 됩니다. 즉 모집 정원이 적고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즉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름 보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 합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패턴을 봤을 때에는 만약에 조금은 추가 합격까지 기대를 해서 원서 쓸 것이다,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모집 정원이 많고 인기학과 쪽에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보게 되면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 아까 보시게 되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에 중복 지원한 대학이 대부분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서강대 쪽이 많았죠. 중대도 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집 정원 17명인데 18명이 예비 학번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즉 최초 합격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즉 추가 모집을 고려한다면은 그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와 모집 정원이 많은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이 마지막 대학이죠.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한 바퀴 이상은 거의 다 대부분 돌았습니다. 특이한 게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17명직에 42번까지 돌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범계열이 3경대는 다운했기 때문에 예비번호가 상당히 많이 돌고요. 나군에 있는 경우에도 거의 100% 정도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를 볼까요? 서강대 가장 높은 많이 선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102명 모집인데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61명 모집에 예비번호 69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높은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이상씩 다 돌았다는 것들이고요. 조금 비인기학과의 유럽 문화 같은 경우에는 17명 모집에 예비번호 8번, 17명 모집에서 25등까지 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바뀌었고 나머지 대부분 과들,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100% 바뀌었는데 비하면은 상당히 적게 바뀐 거죠. 자연계열도 보게 되면은 자연계열도
전자공학부 볼까요?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에 19명. 즉 예를 봤더니 자연계보다는 인문계 쪽이 추가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다. 충원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중위권대학이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대부분의 학과에서 한 7, 80% 정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립대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영학부 볼까요? 69명 모집에 43명까지 합격을 했고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22명 모집에 24명 다 받겠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식으로 계속 바뀌었고, 자연계열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전자전기 컴퓨터 과학부 같은 경우는 57명 모집에 46명, 46명이 예비번호로 합격을 했습니다. 즉 거의 90% 가까이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모집 정원이 많고 인기학과 쪽에다가 소신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외에 서울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가군, 나군, 다군이 거의 비슷하게 자연결적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지만 거의 7, 80% 정도가 바뀌게 된다. 근데 이 예비번호 바뀌는 것들이 꼭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해마다 다르니까 작년도의 경쟁률이라든가 작년도와 올해의 경쟁률 비율, 그리고 작년에 모집 인원과 올해 모집 인원 비율을 고려했을 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이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에서 150%까지 거의 다 대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이제 볼까요? 경영학과가 125명 모집에 125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는 등록한 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학부도 76명에서 46명. 그런데 그 외의 학과들을 보시게 되면은 바뀐 게 인문계에서 없습니다. 자연계열도 볼까요? 자연계열 전기전자공학부 85명 모집에 93명. 100%가 넘었죠.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37명 모집에 44명. 다 바뀌었습니다. 기계공학부 66명 모집에 44명. 즉 인기학과들, 지금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들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예비번호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번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참고로 작년도에 이제 입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대기업 어디가에 나와 있는 점수를 저희가 작년도 100분위 점수를 환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분위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금 올해 100분위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점 정도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나다 수준인데요. 건국대학교 수준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0분위가 270선에서 280선까지 그리고 경희대학교 상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가 278에서 280 초반대까지. 건대가 경희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건 이유 중에 하나는 건국대학교 일부 학과가 인문계열은 다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군의 점수가 미친 듯이 높아서 좀 높은 것들이고요. 그 외에 나군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 이제 경희대 나군은 좀 낮은 편이고요. 광운대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조금 이제 거의 마지막 선에 해당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약 250선, 250 내외 그리고 260 내외 정도가 수준이 되면은 그 범주 안에 들면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작년도가 288에서 286 정도까지 됐습니다. 286에서 288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280대 중반대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고려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9에서 293점이니까 주로 270대 후반대에서 280, 290 초반대까지가 최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은 280 중반에서 280 후반대까지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260대에서 270대 중반까지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이런 대학 같은 경우가 260선, 250 후반에서 270 후반, 269 후반대까지, 260 후반대까지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수 차이가 난다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분위가 한 3점에서 4점 정도가 좀 낮아졌다. 근데 뭐 이거 상위권 대학은 별 차이는 없고요. 중구 상위권 대학부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가 260 중반부터 280 초반대까지. 자연계열은 참고로 의대
의예과, 수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는 제외했습니다. 너무 점수가 위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과는 제외하고요. 일반 학과들, 그러니까는 의치, 한수는 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가 260 후반대에서 270 중반대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상위권 대학인 고려대학교가 270 중반에서 280 후반대까지 백분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280선에서 280 중반대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대라든가 동국대 같은 경우, 국민대 같은 경우는 240 후반 중반대부터 260 중반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80 중반부터 290 중반까지, 그리고 서울과기대가 중위권에 있는 대학이죠. 240 초중반부터 260 초중반까지, 서울여대가 220 중반부터 230 중후반까지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군에 있는 대학인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가 260 초중반에서 270 초중반까지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백분위가 자연계열은 230점 정도까지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1학년도 정시 파이널 입시 설명회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점수대별 성적 지원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0날이면 이제 수시 모집이 모든 게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너무 수시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추세가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 가능한 한 학생 수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의 점수 하락을 우려를 해서 수시 모집에서 상당히 이제 최대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빠져나가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옛날보다 이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수시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시까지 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점수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1부 입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만기 유해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님께 나오셔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마무리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